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8월부터 한국 25% 관세다. 미국 요구 수용 때는 조정 가능합니다. 라고 어제 직접 서한을 드디어 발송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예고했었던 서한이 드디어 왔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한국 25% 관세 8월부터 계속 물릴 건데 다만 우리 요구 수용하면 조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어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고 채 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 가능하긴 하지만 연장은 안 돼요.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어디서 이런 얘기했느냐. 백악관에서 있는 내각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각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얘기가 콕 집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한국 자국 방위비 분담 더 해야 됩니다. 미국에 지금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곧 반도체 관세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구리 관세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50%는 될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 일단 편지를 보내면서 자 3주 남았어. 얘기해보자. 근데 니네 우리한테도 너무 조금 내는 거 아니니. 분담 좀 더 해라. 근데 요건 알고 있어. 우리 이제 반도체랑 구리도 곧 세금 발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알아서 좋은 대안 잘 찾아서 갖고 와라. 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런 상황이 예상이 돼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급거 미국으로 갔었죠. 근데 이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아마도 브리핑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대체 위 실장이 어떤 보따리를 쥐고 왔을 것이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검찰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누가 한 얘기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한 이 기소한 부분 이거 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마침 민주당 어제 또 정치검찰 이 조작기소 TF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당내 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TF 출범 배경이랑 관련해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는 게 용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한 걸 정상화한다는 거지 우리가 뭘 불법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하지만 한 손에 검찰개혁 카드를 쥐고 공소 취소 얘기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삼성 2분기 바닥 찍었나?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4.6조였다. 전년 동기에 얼마였었냐? 10조 4천억이었습니다. 56%나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인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바닥이란 얘기 역대 가장 낮은 거 아니야라는 뜻도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반등하겠지 바닥을 찍었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또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한 거죠. 네, 하반기엔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같이 좀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7월 초에 첫 40도다. 어제 더워도 너무 더웠죠. 이게 체감온도가 40도가 아니고요. 실제 기온 자체가 40도입니다. 체감온도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냥 이 체감온도도 40도가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심지어 한창 더울 8월도 아니고 7월 초에 40도는 역대 처음이다.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다. 117년, 1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나 높은 기온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노동자 덮친 살인폭염 공사장에서 앉은 채 숨졌습니다. 네, 구미에서 첫 출근한 23살의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였었는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안 보여서 가봤더니 그냥 앉은 채 숨졌다라는 겁니다. 서울 37.8도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한눈에 봐도 이 적외선 대체 몇 도인 거야 싶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찍어보니까 52.2도더라. 햇빛이 쨍쨍 내릴 때 여기가 지금 여의도 환승센터 건널목입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햇볕 가릴 게 하나도 없는 상태죠. 아스팔트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52.2도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지글지글 끓었는지 요 밑에 좀 같이 볼까요? 여기는 이 사진을 같이 보시면 지글지글 끓고 있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52.2도. 잘못해서 넘어지면 화상 입을 수도 있다. 까만 이 옆에 있는 자동차 짚으면 손에도 화상 입을 수도 있을 정도의 요즘 기온이다. 모쪼록 꼭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르면 오늘 밤입니다. 무엇이 이르면 오늘 밤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재구속기로 이윤. 오늘 법정 출석.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다시 재구속기로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다시 재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오늘 밤에는 이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좀 그래픽 같이 볼까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앉아 있고 여기에 만약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변호인석, 이쪽이 검사석.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사석은 예상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특검 쪽에서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인 건데 들어가면 이런 구도로 해서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기사의 제목 자체가 지금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예요. 네. 이 미지수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할 거다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난번 이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나와서 소명을 한다고 소명이 될 것이냐, 혹은 소명을 본인이 직접 안 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전이랑은 살짝 바뀌었어요. 이 내란 특검에 출석할 때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중식으로 행사하신 건가요? 네,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할 때의 모습이죠. 특검에서 9시에 나오세요 하니까 10시에 나갈게요. 아니, 정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올 거예요. 했는데 결국 9시까지 왔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면 최경철 위원님. 일단 직접 오늘 혐의를 본인이 소명을 할 것이냐. 앞서서는 했었는데 뭔가 살짝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가변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뉘앙스를 또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네. 최대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안 나간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소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혐의는 사형 내지 무기에 해당할 만큼 그런 엄중한 그 죄목인데 그 죄목을 덮어쓰고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 좀 미약한 혐의들이 추가돼서 지금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저는 재판부가 이미 그 구속 취소를 했고 네. 그리고 체포영장도 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렵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도록 그 재판부가 조금 보수적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직접 본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나온다고 한다면 또 본인이 직접 혐의를 소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 이전의 태도와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했을 때의 이 태도가 좀 살짝 달랐다. 10시까지 갈게요 했지만 9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9시까지 오고 지금 이 지하 주차장 갈게요 했지만 정문으로 오세요. 정문으로 왔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가 재판부에서 영장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거 좀 플러스할 점수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네. 다시 가기 싫은 거죠. 수사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 나는 이렇게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고 특검이 부르면 가고 또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피고인이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남들도 다 9시에 오라고 하면 오고 수사 받을 때까지 받고 가는데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는 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이런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굉장히 내란죄를 범했는데 왜 저분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그리고 왜 자기 주장을 다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과 지금은 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쇠사슬로 관절을 다 방어하고 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경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유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부담감과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자신만 구속 안 돼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도 구속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좀 다른 견해를 주셨어요. 영장이 발부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다.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좀 다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이혼 영장 심사 김성훈, 강의구 바뀐 진술이 아마 발부 여부 이 성사를 가릴 것이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전망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처장인 거죠. 그리고 강의구 부속 실장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전이랑 지금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 구속 영장에 이 적시된 내용 등등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전이랑 진술이 바뀌었네. 그럼 전이랑 지금이랑 바뀌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약간 믿음이 안 가는데 바뀌고 보니까 뭔가 앞뒤 말이 맞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인데 전이라고 봅니까? 후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진술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요.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변호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의 압박감 때문에 진술이 바뀐 것이고요.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하고 나서 폐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검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폐기하고 보고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총리가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하죠? 그래서 판사가 믿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도 경호원들이 총 더 잘 쏜다. 경찰들은 총도 못 쏘잖아. 라는 말 이후에 경호관들이 총기를 들고 다녔잖아요.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 정도의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증거, 진술이 바뀐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경철 위원님, 아까 나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데 지금 말씀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얘기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부위원장의 말씀은 이제 그 구속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증거인멸하고 도주 의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결국 이것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 엄청난 규모의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뭐 증거를 소멸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재판이 시작됐는데 추가로 뭐 특별히 그 증거가 얼마만큼 확보가 될 수 있을 그 미지수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네. 이 재판부가 알다시피 이게 상당히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밀한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볼 것은 형사사법 원칙의 대전제가 사실 임의수사지 않습니까? 임의수사가 대전제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강제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법률주의를 적용하죠.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들, 수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반드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만큼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피의자라도 피고인이라도 그것을 굉장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을 해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구속 재판 받았습니다. 네. 그 대전제가 작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임의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앞선 전례에서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구속 취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갑자기 강제 수사로 돌변할 만한 전제가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상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진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미 상당히 다 이 수사가 다 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무슨 회유와 압박과 증거인멸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신 구속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판이하게 지금 다른 전망을 주셨어요.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내란 특검의 힘이 실릴지 혹은 힘이 빠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특검이 내란 특검만 있는 건 아니죠. 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도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데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윤상현 의원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인데 김건희 특검.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네, 윤상현 의원실을 어제 압수수색을 한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쓱 지나가는 모습도 같이 보셨어요. 지금 의원실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뭐 주거지, 다른 지역 사무실 등등까지 모두 다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지금 압수수색 이유가 이거죠. 공천 개입 의혹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얘기가 직접 공개가 됐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게 공천 개입 의혹도 그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얘기한 바로 저 부분. 그래서 어제 윤상현 의원실, 주거지, 지역사무실 등등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인 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에 이미 창원지검에서 조사도 받고 다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대선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하는 의도랑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참 쉽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데 네. 정치보복 한마디로 그냥 재단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수사 안 받겠다.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수사 안 받고 버텼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야당에 대한 수사는 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지 않았을지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수개월 전에 검찰 조사 받았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신속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왔던 것이고, 특검이 이번 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육성, 자신이 윤상현에게 얘기해서 김영선 공천주라고 했다. 말이 맞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차 안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도 안 했다고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수위가 너무 높은데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은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본인이 말하는 정치 보복 좀 많이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본인이 말하는 정치보복, 그게 정치보복이라면 정치보복 많이 좀 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경철 위원님, 지금 정치보복 이런 데 쓰는 거 아니다, 이거 정치보복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 수사는 굉장히 좀 오래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미 뭐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은 이미 처벌을 받고 네. 구속까지 됐고 지금 보석을 풀려난 상태인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중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중복 수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새로 나올 것이 과연 있겠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서 이 공천 끝날 때마다 그 패자가 승자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당에 대해서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소송을 하면 대부분 져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이 공천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뭐 지시를 해서 누가 누구를 밀어줬고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만큼 이 공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정당의 비극인데, 이 한국 정당의 비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이것을 수사한다고 한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뭐 조은희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이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천 그 메커니즘 속에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무슨 비리가 개입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가 수사를 해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이 공천에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진행이 됐어도 수사 결과가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뭐 경찰도 수사를 했고 지금 검찰도 뭐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있고 지금 대구지검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별로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수사 뭐 지금 중복 수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중복 수사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거나 수사한다고 딱히 밝혀지지 않을 걸로 본다네, 경험상으로 봤을 땐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이 할 말 있는데 라고 저를 보시는데 짧게 말씀해 보시죠. 명태균 씨가 사실관계를 다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건 수사에 굉장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왜 내란죄를 범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탄핵될 것이다, 자신이 다 불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줬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특검의 명태균 사건 수사를 통해서 큰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특검이 큰 이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이 어제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특검 윤 공천 개입 조준, 윤상현, 김영선, 김상민 압수수색.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은 누구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김상민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난 4월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의견 타진한 거고. 네, 조국 수사를 했었던 김상민 검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조국 수사 때 상당히 공이 있으니 좀 챙겨줘라. 그때 열심히 했으니 좀 챙겨줘라. 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나가고자 했던 데 말고 딴 데로 다른 지역구로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장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검사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속도를 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수사는 한꺼번에 해야죠. 그래야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너무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분들 보면 다 거의 수사 전문가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미 증거는 다 인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별히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혹여 빠진 게 있을지 놓치는 게 있을지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명태균 씨가 많은 황금폰이라고 불리죠. 네. 핸드폰에 많은 게 있고 저 강혜경 씨라든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어떤 진술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김상민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으려다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의해서 아마 컷오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들은 저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선거에 공천 준 부분도 이거 실은 공천 방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아니 조국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잘했으니까 공천 주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황당한 얘기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저 부분을 잘 수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게 특검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미 수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한 번에 좀 훑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김건희 특검의 이 오정희 특검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신속하게 진행하여 압수물 분석을 신속하게 해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속도를 좀 내겠다. 의지를 좀 나타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얘기,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관련자 누구? 최경철 위원님.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러면 그 소환을 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뭐 윤상현 의원이나 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의 당시 공천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네. 일단 첫 번째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문서. 네. 그러니까 공천 심사 서류에 어떻게 대해서 이 사람은 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그런 문서가 나오든가 아니면 통신 수사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윤상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네. 윤상현 위원장이 공천 심사하는 그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통신 기록이 뭐 전화를 수백 차례 했다든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해야 되겠죠. 아니면 문자나 카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저게 구정이 가능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이 아주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도 저 뭐 윗선까지 못 올라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수사를 저렇게 해도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가 뭐 통화를 했다고 한들 네. 말부조 조금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과연 증거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재판 공소유지해서 유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약간 의문인데 어찌됐든 뭐 수사는 열심히 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상은 밝혀야 되는데 그러나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증거가 뭐가 나와야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이거 뭐예요? 라고 들이밀든지 뭐라든지 할 텐데 이게 과연 압수수색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우리 소환 통보 받은 사실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요. 특검에 여러 차례 요청해도 성실히 응할 겁니다. 우리 응할 거예요. 부르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죠.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라는 건데 김 여사를 만나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뭐 집에 있겠지만 또 요즘 집에 안 있고요. 네. 요즘에 또 그 코바나 거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직접 그걸 하고 제가 집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이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 그러니까 그 내려가면 못 받잖아요. 집으로 오면 못 받잖아요. 네. 등기는. 네. 근데 지금 보면 최 의원님, 김건희 여사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된 겁니까? 코바나로 주로 가 있다는 얘기는? 뭐 퇴원을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네. 뭐 그러니까 출근할 정도의 뭐 기력은 찾으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지난주에 저 서정욱 변호사 저 결혼식장에 봤는데 저걸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뭐 약간 후회가 되네요. 지난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좀 이따 전화해서 물어보죠 뭐. 예.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는 뭐 지금 출근한다니까 뭐 네. 다행이고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추궁을 받을 위치에 있으니까 그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출근을 해서 자기가 뭐 서류를 좀 봐야 되겠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그 앞으로 여러 가지 소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돼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명태균이나 이런 의혹보다는 생각 외로 다른 데서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뭐 백받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 국민 여론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출근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방어권을 형성할 것을 보면 그게 뭐 당연히 자신의 뭐 권리이기도 하니까 네. 잘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승훈 변호사님, 추측컨대 공천 개입 의혹보다는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보다는 다른 무슨 뭐 가방이라던가 뭐 그 전에 나왔던 다른 의혹들이 더 뭔가 나오면 나왔지 공천 개입 의혹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가방 받은 거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형은 가방에 더 있을 수 있죠. 통일교 측에 어떤 그 수사 정보를 유출해 준 거, 이런 것도 의혹이 있고요. 또 통일교로부터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걸 또 명품백으로 바꾸고 또 신발로 바꾸고 여러 가지 뭔가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을 교체할 정도로 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의 수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상상을 초월하고 이걸 은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냥 뭐 대놓고 받은 게 아닌가. 청탁도 받으면 그냥 쿨하게 바로바로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도 시원하게 받고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진법사 사건에서 굉장히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란 특검은 굉장히 빨리 가는 기차라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은 또 특검 자체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굉장히 법리에 중점을 두면서 차분차분하게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부를 것 같아서 조금 소환 시점은 늦어지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건이 워낙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말씀 중에 살짝 좀 수위가 높은,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내락 했었어요. 근데 수위 높은 이런 얘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한번 좀 밝혀둡니다. 일단 말씀은 이래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부르긴 부를 텐데 지금보다는 좀 차근차근 수사를 하고 찬찬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김건희 특검의 이 민중기 특검의 이 스타일로 봤을 때 나중에 부를 것 같다. 다만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부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도 좀 찬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보조금 환수입니다. 보조금 환수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당권 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의원 내란범 정당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보조금 이거 다 환수해야 됩니다. 라면서 관련한 특별법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나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공식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넣어뒀습니다.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청문회와 같은 이 12.3 내란과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실 규명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네. 지금 이름하여 내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 12.3 계엄 관련해서 이 내란 관련한 이런 사안을 다 총괄해서 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온 얘기 중에 최수영 위원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 나라에서 정당 보조금 준 거 다시 뺏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국민의힘 떨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죠. 아니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법이 사실 성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한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의석수에 배분해서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한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내란 탈당한 출당시킨 그 당적이 아닌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됐다고 이거를 연동시킵니까? 이게 연좌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외에도 특검이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위에 또 옥상옥의 법률을 또 하나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과거 해방정국의 반민특위 구성이 생각나는 겁니다. 반민족자 부역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미명 아래 그때 많은 법들에 또 위에 있는 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분란만 가중시킨 채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거는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자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새 대표가 돼서 첫 일성이 야당을 말살하자입니까? 그것도 아주 탈탈 털어서 돈 준 것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폭망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협치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도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어떤 그 캠페인 전략 같은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게 민생의 정치여야지 분열과 파괴의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나가도 조금 금도를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도 너무 나간 법안이다. 그리고 독소 조항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성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특별법에 같이 이 서명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115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한다고 봐도 어떻게 보면 무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을 환수한다는데 보조금이 대체 얼마나 주는데 이걸 환수한다는 거야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분기별로 이 정당 보조금을 나라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민주당은 217억 6,400만 원을 받았고요. 국민의힘은 203억을 받았어요. 의석수 비례해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217, 국민의힘은 203억. 그런데 지금 환수 얘기, 소급 적용 얘기가 나오는 건 올해 벌써 1분기에 지급이 됐었던 바로 요 금액입니다. 올해 1분기에 민주당은 58억 9,400만 원, 국민의힘은 54억 8,5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특별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윤경호 의원님. 이게 지금 정당 보조금이 수백억이고요. 그냥 이 1분기만 따져도 몇십억인데 이거 환수하고 그럼 정당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더 많이 지급되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정책 개발비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그만큼 이제 정당이 정책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세금 지원 이거 차원이죠. 모르겠습니다. 내란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 여러 조항 중에 예를 들어서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사면 복권 제외시키자. 이런 거는 아마 국민 공감을
끌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5.17 그리고 5.18 광주에서의 희생, 뭐 표현을 바꾸자면 어마어마한 민간인에 대한 사륙, 뭐 이런 정말 떠오르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단죄를 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12.12에 대한 단죄 그리고 5.17에 대한 단죄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12.3 내란에 대해서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죄 확정자는 사면복권 제외라든지 기타 다른 조항들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당 보조금, 그것도 내란범을 배출이라는 그 막연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위헌이나 또는 소급 적용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런 점에서 굳이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라고 추진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소탐대실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의 양당 구조 하에서는 어느 정당을 겨냥했는가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상대 존재 가치를 완전히 그냥 말살해버리고 정치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내란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는 없는 반역죄. 네. 미국은 이 내란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더라고요. 반역죄. 네.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즌입니다. 이 반역죄라는 거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강조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도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반역죄라는 명칭으로 쓰였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크게 반발할 수 있었을까. 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가가지고 45명이 결사옹위를 하는 그 모습, 지금까지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내란죄가 아니고 반역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정당 보조금까지 이렇게 소급 적용하자,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살 좀 다른 얘기들도 좀 같이 나왔죠. 이게 딱 보조금 내용만 특별법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사면복권 얘기 등등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란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볼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 첫 번째 줄이죠. 내란 외환 범죄 확정 시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또 반환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련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그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면, 감형, 복권 여기에서 모두 제외한다. 그리고 자수, 자백, 제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다 형사처벌을 좀 감면해주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걸 민주항쟁으로 교과서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무효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다 들어간 게 바로 내란 특별법입니다. 네. 내란 특별법의 요 다른 내용들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사면, 감형, 복권, 이건 큰 틀에서 우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 가담자도 있잖아요. 단순 가담자도 유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선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종사자만 뭐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사면, 복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있거나 반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게 맞죠. 그게 우리 평등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란 자수 자백 제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형사처벌 감면하겠다. 당근책을 제시함으로써 분열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저기에 따라서 포상금이라고 또 뭐 이렇게 형사처벌이 감면되니까 누구를 또 엮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윤 정부의 알박기 인사 등에 대한 무효 조치는 지금 공공기관장도 자신이 좀 먹고 싶은데 먹을 명분이 없으니까 이걸 기화로서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지금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다 먹겠다. 그 욕심을 드러내는 일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 제가 아까 두 번째 있는 특별재판부는 제가 아까 연상됐던 게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법안이 있어요. 형사처벌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내란 특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특검도 안 믿고 특별재판부가 오면은 없던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맞는 결과가 더 도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과도한 입법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 협치 얘기하고 민생 챙기고 그다음에 인사 조금 탕평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데 결국에는 노리던 게 이거였어?
만일 이 법이 정기국회 때 통과된다. 지금 7월 국회니까요. 네. 만일 9월쯤에 상원돼서 통과된다. 저는 역풍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은 입법부, 즉 민주당이 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 역풍의 어마어마한 감당.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는 이재명 대통령 좀 로우키 전략, 좀 낮게 가는 전략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마치 등 뒤를 저격하는 듯한 이런 법안들, 악법들 나오면은요. 저는 이거는 그리고 이 법에 나오면 또 특검은 뭐가 됩니까? 특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특별재판부 또 설치합니까? 이거는 특검 무용론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하자면 형용 모순적인 법안 전 처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등 뒤를 저격하는 듯한 이런 법안은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하면 오히려 민주당 역풍 불 거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역풍 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또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보복 없다 그랬는데 뭐 정당 보조금 다 다시 환수해 간다 그러고 이거 보복 아니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정치 보복의 한계가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양당 체제, 거대 정당 둘이 전국 단위의 선거는 거의 다른 정당의 존재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구제에서는 이런 특정한 법안은 상대당을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정치보복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나 국민의 일반 감정을 놓고 보면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양상들, 더군다나 오늘 저녁으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다시 재발부가 돼서 구치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네.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태들처럼 그냥 보란 듯이 반바지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고 본인의 지시를 받고 집행을 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은 감옥에 있고 이건 국민 감정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단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걸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시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반박은 아니지만 우리 최수영 의원께서 반민특위라는 언급을 하셨으니까 과거 일제 잔재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라는 게 제대로 설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그 역사의 교훈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 12.3 내란, 12.3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를 해야 그래야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오히려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보복이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죠. 같이 볼까요? 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할 수도 있다.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 축인 사이비 보수 정당은 청산돼야 한다. 이재명 정권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당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을 했었었는데 지금의 이 선거보조금을 다시 환수를 하고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내란 특검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여 명 정도. 그럼 그 10여 명이 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또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하더라고요. 윤경호 의원님.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생각은 정당 해산,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해산
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 해산 청구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그렇죠. 이건 청구가 직접 들어가는 거 절차적으로. 판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내란 특별법처럼 이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소급해서 12월 3일로 적용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 체계에서도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도 또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정당의 존재가 흔들릴 만한 충분한 관련 조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됐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거 토론회 때 했던 얘기를 사실이다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났을 경우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면 그때 지급됐던 그때 건네졌던 정당에 대한 보조금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지금 그런 규정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뒤늦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거는 아마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저 얘기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먼저 던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역설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실제 이 법안이 성안이 되고 통과가 될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발언 논란 이진숙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대통령 그만하세요. 네. 네. 요번에 저희가 이진숙이라는 요 단어에 좀 포착을 좀 해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 말미에 이진숙 위원장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좀 발언 준비한 게 있죠. 같이 볼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말했더니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결국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냐. 아마도 바로 전날 있었던 과방위 때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방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을 의결하는데 방통위에서 방송 3법을 따로 준비할 겁니까? 지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방송 3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따로 좀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 진짜예요? 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다시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진 거죠. 아마도 이 얘기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사실 대통령실 이 국무회의를 좀 보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국무회의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막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은 사실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전임 정부 지금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심지어는 뭐 좋은 의견이라고까지 의견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통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좀 논쟁적 법안이란 말이죠. 방송 3법이. 근데 이거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방송 3법이 통과되는 과정이지만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대통령이 그날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은 의견을 물어봤다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 그럼 상하 관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의견이 어디냐?
사실 주무부처 장관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네. 어느 누가 오늘 아침 페북에 걸린 오늘도 아마 그런 취지의 글이더라고요. 아마 그걸 모두가 다 지시로 받아들이지 대통령의 말을 누가 개인 의견으로 듣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건데 여기서 본질적인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배석자가 되니까 발언권이 있어요. 네. 법적으로 발언권이 보장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논쟁적 법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 3법에 찬성했냐 찬성하지 않았냐. 내가 그 추진하라고 했냐 추진하지 속도를 늦추라고 했냐. 이게 지금 사실은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이다 보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신 설명하려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 나올 수 있고 해석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논쟁을 그만하자 한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진실 여부는 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자기 정치를 이준석 위원장이 한다 저는 자기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이준석 위원장은 아마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3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미 과방위를 통과한 이상 더 이상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발언을 중단시킨 것 같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네. 지금 최수영 의원님이 자기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자기 정치가 어디서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자리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어제 자리에서 못한 얘기를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목, 자기 정치는 없다가 제목이에요. 나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와서 방송 3법 관련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의원이 물어봐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내 자기 정치하려고 대외적으로 뭐 있는 걸 뭐 왜곡해서 밖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나름 또 항변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고 그다음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행 국무위원들을 활용하는 국무회의를 그대로 가동한다. 좋아요. 그래서 뭐 협치로 비춰지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런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사안 때는 전 저런 식의 동거는 그만해야죠. 우선 아무리 위원회 방식으로 임기가 보장된 장관직 자리라도 저런 자리에 있는 장관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고요. 그 사표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지만 가능한 발언을 자제를 해야죠. 이 전까지 본인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이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그에 또 정대척점에 서 있는 대통령과 함께 동거를 한다. 전 코미디 중에 저는 상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재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을 빼고 19명으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10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언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결 네. 자격은 없단 말이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부르지 말아야죠. 자기 정치 안 한다 그러지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남의 어느 지역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받아가지고 나가려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존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정부의 정책을 과연 집행하고 감독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거냐. 더 이상의 코미디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깨끗하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물러나는 게 안 되면 발언을 아예 하지 말거나 더 원천적인 방식은 아예 이진숙 같은 저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네.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난 자기 정치 안 했습니다 라고 반박의 글을 올렸는데 이런 상황 다시 있어선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이진숙만 있는 건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진숙 제자 논문 통째 표절 의혹 10m 정도를 이 정도가 아니라 정의 지금 영자로 잘못 오타가 쳐지면 이렇게 지금 WJD로 나와요. 정도로 쓰기로 했다. 오타가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절을 했다. 뭐 이런 상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진숙은 누구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봤더니 이거 문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본인이 쓴 논문, 제자 논문을 좀 표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0m 정도의 정이 지금 영자로 잘못 써져 있는데 이거 사실 이 논문이 제자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 10m 정도에서 봤을 때 10m 정도에서 봤을 때 앞뒤 다 똑같고 거의 어떤 건 한 페이지가 다 똑같은데 그대로 받아만 치다 보니까 여기서 오타가 정자라는 오타가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그 비교된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진숙 후보자 논문과 그 제자 논문인 건데 거의 흡사하다. 표도 흡사하다. 그리고 요 글씨 정도만 여기는 오타가 나고 여기는 오타가 없는 제자의 논문의 정도인 거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표절률이 거의 뭐 싱크로 일치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는 이분은 정말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처 장관이면 우리가 사실 부동산 뭐랄까요 그 투기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 이런 거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모든 사실 국무위원들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대부분 어느 정도 연류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사안에 따라서 약간 눈높이를 달리해 주는데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애들의 그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부처 장관이 논문을 베껴 쓰고 그것도 제자 걸 갖다가 써서 먼저 자기가 여러 누구든 게재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그때 과거 김건희 여사 국민대 그 논문 표절 의견 나왔을 때 계속 이어간다는 유지라는 단어가 YUJI로 표기됐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박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전 딱 보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안을 두고 우리 이번에 무조건 청문회 100% 통과시킬 거야 라는 집단 논리로 방어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과거 청문회는 우리가 데스노트라고 해가지고 야권이 이렇게 정한 사람들 2-3명 있으면 한두 명은 꼭 낙마시켜서 그 낙마에 있는 게 아니라 경종으로 울려주고 집권 세력 내에 자기 좀 검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거 뭐 다 통과시킬 거야.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것 외에도 초등교, 중등교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가서 보겠다는데 청문회 가면 뭐 어떤 진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저는 이 부분에 소명하고 소명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것 말고도 다른 이 논란이 많다. 이 파란색이 다 똑같은 부분인 건데 이거 거의 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다른 논란이 그럼 뭐가 있느냐.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논문 의혹 이어 딸 조기 유학 논란. 야당 이진숙 후보자 낙마 총공세. 네. 지금 이게 보면 윤경호 위원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진숙 후보자인데 자녀 둘이 다 유학을 갔더라. 그리고 둘 중에 이 차녀는 둘째는 조기 유학을 보냈더라. 부모 없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논란까지 지금 다시 좀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최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아마 가장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위장전입,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 내지는 나중에 이제 논문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중에 이미 제자 논문 표절이나 또는 자기 논문 이중 게재 표절이죠.
그걸로 인해서 자진 사퇴, 낙마했던 전례가 무려 4건이나 되더라고요.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김병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명수 후보자, 그리고 이 직전에 윤석열 정부 처음에 네. 김인철이라는 후보자 지명했다가 박순애 지명했다가 둘이 연속해서 낙마했던, 다 공통점이 제자 논문 표절 내지는 자기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왜?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조각에 이 검증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겨를이 없었죠. 집권한 다음에 곧바로 불과 며칠밖에 안 돼. 아무리 섀도우 캐비넷처럼 준비를 했다 한들 부족하고 구멍이 난 거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감독하고 집행할 때 권위가 설까? 그걸 생각하면 길게 봐야 되니까 정말로 제자 논문 표절이 맞다면 본인이 저는 흔쾌하게 사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두 분이 또 같은 공통된 또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네, 저기 지금 2명의 이진숙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봤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로 다른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 둘 다 말 많고 논란이 많은 상태다라는 거죠. 네, 이 동명이인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헤쳐갈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